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조규진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쉽게 짤 수 있도록 이제 제공된 오픈 소스 중에 하나인 퓨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퓨즈와 관련해서 가장 최신의 논문 3개, EXT 퓨즈, X 퓨즈, 그리고 R 퓨즈 이렇게 세 가지 최신 그 연구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파일 시스템은 이제 리눅스 커널 안에서 커널의 소스 코드 일부로 구현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뭐 ext4나 아니면 ftps 뭐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커널의 소스 코드 내부에 들어있고 파일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파일에 접근을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리눅스 커널이 발전을 하고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이제 최적화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파일 시스템 구현체들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중간에 새롭게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은 그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이 파일 시스템들을 커널이 아니라 유저 스페이스에서 구현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파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단적으로 인커널 파일 시스템하고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래처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커널 파일 시스템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 커널에서 이제 관리하는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파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의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내기에 가장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커널에서 이제 버기한 프로그램이 돌거나 아니면 이제 코드를 잘못 짜서 이제 시스템이 크래시가 날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내부에서 이제 소스를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커널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커널 인터페이스를 이해를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펑셔널리티를 이제 집어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여러 형태로 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세스의 형태로 동작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붙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서의 크래시는 그 프로세스만 이제 크래시가 발생해서 죽으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죽이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GDB나 아니면 다른 모니터링 툴 같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도는 그런 디벨롭먼트 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커널 파일 시스템 대비 이제 메인테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OS에 독립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 구현하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들은 인커널 파일 시스템만큼의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짜는 이제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 중 하나가 이 퓨즈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퓨즈는 최근에 뭐 다양한 연구에서 파일 시스템 연구를 하는 논문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에서도 이 퓨즈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퓨즈 드라이버입니다. 퓨즈 드라이버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제 VFS 레이어로 거쳐서 전달되는 파일 시스템 리퀘스트들을 이제 큐잉을 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퓨즈 파일 시스템 데몬이 되겠습니다. 이 퓨즈 파일 시스템 데몬이 퓨즈 드라이버로부터 파일 시스템 리퀘스트를 받아서 실제 파일 시스템에 동작을 해야 할 것들을 수행을 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에 반환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리눅스 커널의 디폴트로 켜져 있을 거긴 한데 이 퓨즈가 이제 커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루트 아래 디바이스 폴드에 보시면 퓨즈라는 캐릭터 디바이스가 하나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퓨즈 디바이스 파일을 통해서 퓨즈 파일 시스템 데몬과 퓨즈 드라이버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리퀘스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 뭐 시스템 콜을 통해서 뭐 create나 아니면 오픈 아니면 뭐 데이터 시스템 콜 같은 라이트나 뭐 리드를 전달을 하면은 이제 VFS에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퓨즈 드라이버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퓨즈 드라이버는 이 요청에 따라서 퓨즈 리퀘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커널 랩을 유지를 하고 있는 큐에 인큐를 하게 되고요. 이때 어플리케이션은 퓨즈 파일 시스템 데몬에서 수행을 한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이제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이제 큐의 리퀘스트가 인큐가 되면은 퓨즈 파일 시스템 데몬에서 이거를 카피를 해가서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해당하는 오퍼레이션들을 돌리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퓨즈 드라이버에 반응을 한 다음에 퓨즈 드라이버는 이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체크를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다시 깨워줘서 이 결과 값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사실 퓨즈 파일 시스템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퓨즈 드라이버로 갈지 커널 베이스드 파일 시스템으로 갈지는 어떻게 결정? 그건 이제 VFS 레이어 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면은 그 마운트가 되는 패스나 이런 것들이 다 매핑이 돼서 커널 안에 존재가 하게 되는데 퓨즈가 이제 처음에 마운트가 될 때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 마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그 마운트 포인트를 전달이 되면 퓨즈 파일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널 드라이버랑 퓨즈 데몬이 이제 통신을 하면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컴포넌트 사이의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컴포넌트가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리퀘스트를 서로 전달을 받고 이제 전달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커널과 이제 퓨즈의 유저 라이브러리인 리퓨즈가 정확히 동일한 헤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 내부에는 두 컴포넌트가 주고받은 리퀘스트의 헤더, 그다음에 그 헤더를 포함한 오퍼레이션별로 이제 또 전달해야 되는 헤더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헤더를 커먼 헤더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퓨즈 인 헤더가 이제 리퀘스트를 전달할 때 커널 드라이버에서 넣는 헤더고 리플라이에서 이제 퓨즈 데몬이 리플라이 할 때 넣는 헤더가 아웃 헤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동일하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오퍼레이션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모두 오퍼레이션별로 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면 퓨즈 라이트 인 헤더, 그다음에 리플라이에서는 라이트 아웃 헤더 이렇게 정의가 돼서 오퍼레이션 스페시픽 헤더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일 리퀘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퓨즈가 이제 핸들링이 가능한 리퀘스트 타입은 이제 이 표와 같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제 접근을 해서 뭔가를 짜보신 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create나 onlink 아니면 뭐 symlink, 뭐 mkdir 이런 것들은 전부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에 포함이 되고 퓨즈에서도 그대로 이거를 정의를 해서 리퀘스트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외에 퓨즈를 위해서 정의한 리퀘스트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init, destroy, 그다음에 뭐 interrupt 이런 forget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퓨즈가 인터널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 리퀘스트고 커널 드라이버와 이제 유저 스페이스의 데몬이 특정 상황에서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사용을 해서 송신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오퍼레이션 설명을 드리면 ini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위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퓨즈 드라이버로부터 퓨즈 데몬으로 전달이 되는 오퍼레이션이고요. 이 init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운트가 될 때 뭐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서 처음에 뭐 그 파일 시스템이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뭐 초기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는 리퀘스트이고 그 다음에 퓨즈 내부적으로는 이 이니시 불렀을 때 프로토콜 버전을 확인을 해서 퓨즈 드라이버와 퓨즈 데몬이 동일한 API 형태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언마운트 될 때 불리는 리퀘스트이고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가 언마운트 될 때 불릴 때에는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던 모든 리소스들을 해제를 하고 완전하게 클린한 상태로 업마운트가 될 수 있도록 퓨즈에서 리퀘스트를 한번 날려서 디스트로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는 이제 말 그대로 리퀘스트가 수행하는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리퀘스트들인데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에서 IO를 하고 있어서 뭐 리드라이트가 이제 퓨즈 데몬에서 전달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컨트롤 C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갑자기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 리드라이트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러니까 리퀘스트들은 이제 중간에 멈추고 이제 클린이 돼서 다시 요청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퓨즈는 이 인터럽트라는 리퀘스트를 발생을 시켜서 뭐 지금 퓨즈 데몬이 처리하고 있는 리퀘스트를 중단을 하고 돌아와라 라는 형태로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게 되고 이제 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퓨즈에서는 모든 리퀘스트마다 시퀀셜 넘버가 붙어서 그 리퀘스트들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번호를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forget이라는 또 리퀘스트가 있는데 이 forget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VFS에 보시면 디엔트리나 아이노드들을 캐싱을 하기 위한 이제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들과 이제 서로 정보를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퓨즈 데몬이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커널이 어떤 이유에서든 디캐시나 아이노드 캐시에서 캐시 엔트리를 드랍을 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퓨즈 데몬 쪽으로 현재 메타데이터를 드랍을 했으니 이제 뭐 유저 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맵핑이나 이런 것들을 클린을 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리퀘스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볼만한 리퀘스트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신 게 스플라이싱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리눅스에 있는 이제 스플라이스라는 API가 있는데 이 스플라이스는 이제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커널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뭐 시킬 수 있도록 유저 스페이스를 카피 없이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API 중 하나입니다. 이제 퓨즈에서도 동일하게 이 스플라이싱이라는 API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128KB 데이터를 라이트를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이게 VFS를 거쳐서 커널 드라이버에서는 이게 리퀘스트를 만들고 파일 시스템 데몬에서는 이걸 다시 카피를 해가서 요청을 한번 수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128KB에 해당하는 데이터 또한 윈도우 스페이스로 카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사이즈가 큰 IO에 대해서 모두 카피가 되어 위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메모리 카피 요구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즈에서는 만약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대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네트워크로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유저 스페이스로 올리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커널 내부에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카피를 한 번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스플라이싱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내려오면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플라이싱을 사용을 했을 때 파이프를 통해서 다른 서버 시스템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헤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데몬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데몬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더는 유저 데몬으로 올라가게 되고 데이터는 어, 유저 스페이스 쪽으로 카피가 되지 않도록 하는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퓨즈 드라이버랑 퓨즈 데몬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정을 한 것은 일단 큐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이제 두 컴포넌트가 전달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였고 이제 사실 이제 내부를 더 정확히 보시면 이 큐가 총 5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백그라운드 큐, 펜딩 큐, 프로세싱 큐, 인터럽트 큐, 이제 포르겟 큐 이렇게 5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각각을 좀 살펴보면 그냥 가장 먼저 이제 펜딩 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펜딩 큐 같은 경우는 유저 프로세스, 즉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싱크ron스 오퍼레이션들은 가장 먼저 펜딩 큐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싱크ron스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펜딩 큐로 들어가게 되고 뭐 리드라이트도 싱크ron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부 펜딩 큐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퓨즈 데몬에서는 이 펜딩 큐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리퀘스트, 즉 헤드에 있는 리퀘스트를 EQ를 해서 가져가고 그 동시에 이 리퀘스트를 프로세싱 큐에 집어넣으면서 현재 퓨즈 데몬이 처리를 하고 있는 리퀘스트에 대한 그 엔트리들은 프로세싱 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퓨즈 데몬이 이거를 다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커널로 들어와서 이걸 리플라이를 할 때는 프로세싱 큐에서 해당하는 리퀘스트를 뺀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유저 프로세스를 깨워서 이제 리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큐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적인 에이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처음에 담고 있는 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지 캐시에서 라이트백을 하거나 아니면 미들 같은 것을 할 때 뭐 미리 일본을 미드 어헤드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동작과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처음에 백그라운드 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큐에서 펜딩 큐로 빠지는데 이 수를 아마 제 기억에는 현재는 이제 12개까지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보통 비동기적으로 이제 핸들링 되는 이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으면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한 번에 버스트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큐를 하나를 쓰고 이거를 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들은 같은 큐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기적으로 수행을 돼야 되는 오퍼레이션들은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오퍼레이션들이 대다수인데 에이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 때문에 이 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뒤로 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자 백그라운드 큐에서 이제 처음에 스테이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제한을 하면서 펜딩 큐로 넘겨서 이러한 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들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서 큐를 유지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이제 리퀘스트 중 인터럽트와 홀겟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이 오퍼레이션들 같은 경우도 별도의 큐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퀘스트 대비 굉장히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 큐를 별도로 두고 퓨즈 데몬이 항상 인터럽트 큐를 먼저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이 리퀘스트가 먼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홀겟 같은 경우도 이제 디엔트리 캐시나 아이노드 캐시에서 이제 드랍되는 그 엔트리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홀겟 리퀘스트가 한 번에 생성이 되는데 이제 백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싱크로너스한 오퍼레이션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홀겟 큐도 별도의 큐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퓨즈 드라이버에서 보실 만한 내용들은 전부 확인해 봤고요. 사실 이제 유저 입장에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짠다고 하면 사실 커널 드라이버 내부 구조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짜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파일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 잘 동작을 할 거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퓨즈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에게 총 두 가지의 API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우 레벨 API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 레벨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커널이 가장 먼저 유저 스페이스와 통신을 하는 부분은 이 퓨즈 데몬의 로우 레벨 API를 이제 처음에 거치게 됩니다. 로우 레벨 API를 거쳐서 하이 레벨 API를 거치면 이제 실제 유저가 구현한 파일 시스템의 그 임플레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퓨즈 로우 레벨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퓨즈 리퀘스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퓨즈 리퀘스트나 아니면 전달받은 퓨즈 아이노드에 대한 직접적인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현의 문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퓨즈 로우 레벨 API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커널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보통 저희가 시스템 콜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 API, 그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면 주로 그 파일의 위치, 그러니까 패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일에 대해서 뭔가 아이덴티파이를 하려면은 그 패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로우 레벨 API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아니라 리퀘스트와 아이노드 등록 그 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패스를 파악을 하기 위한 퓨저 아이노드와 패스 매핑 또한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발자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이 레벨 API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이 하이 레벨 API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패스가 만들어져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내부에 보시면은 하이 레벨 API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퓨즈 립은 뭐 퓨즈 립 리드 이런 형태로 이미 정의된 트랜슬레이션 펑션이 있어서 하이 레벨 API는 저기를 거쳐서 넘어오게 되고 저 펑션 안에서는 아이노드 넘버와 뭐 리퀘스트 타입을 가지고 퓨즈 리퀘스트를 가지고 패스를 재구축을 해서 하이 레벨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하이 레벨의 API를 가지고 구현한 이제 파일 시스템들은 그 패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하이 레벨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예제는 이제 스택커블 파일 시스템 뭐 또는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퓨즈 드라이버에서 넘어온 요청들을 이 스택 FS에서 별도의 EXE4로 다시 포워딩을 함으로써 그대로 파일 시스템의 오퍼레이션들을 호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이 스택 FS를 위해서 마운트된 패스를 가지고 이 EXE4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간단한 파일 시스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을 짜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유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메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 메인 뭐 이런 형태로 흥을 할 수가 있고 그 퓨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규먼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그대로 그 퓨즈의 옵션들을 받아서 이제 리퓨즈한테 넘겨도 상관은 없지만 뭐 유저가 정의한 어떤 옵션을 넣어주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그 옵션들을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플러스라는 옵션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퓨즈의 뭐 dir 플러스로 변환을 해서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옵션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유저가 새로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퓨즈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 퓨즈 메인에는 이제 아규먼트를 이제 넘기게 되고 그 아규먼트에 따라서 옵션을 파싱을 한 다음에 이 퓨즈 메인 안에서 루프문을 돌면서 퓨즈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고 계속 리퀘스트를 받으면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xample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처럼 각 리퀘스트 타입마다 어떤 함수,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을 해서 펑션 포인터를 달아줘요. 그래서 이제 퓨저 자체가 도는데 항상 모든 리퀘스트 타입을 구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필요한 리퀘스트마다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 펑션 포인트에 달아주고 이 스트럭처를 퓨즈 메인에 넘겨주게 되면 퓨저 드라이버에서 오늘 리퀘스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read dir이 왔다. 그러면 이 read dir에 있는 펑션을 수행을 하고 리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example init과 get attr 구현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example init 이렇게 선언을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퓨즈에서 정의를 한 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서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ini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필요한 뭐 메모리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미리 초기화를 하면 되고요.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초기화를 할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이 퓨즈 컨피그에서 몇 가지 옵션만 켜가지고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it까지만 구현을 하면은 파일 시스템 데몬이 일단은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신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가 나오면 그 동작이 다르게 될 텐데 예를 들어 get attr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get attr 같은 경우는 파일의 i노드로부터 메타데이터 정보를 읽어야 되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get attr에서는 이 stat이라는 스트럭처에다가 대상이 되는 이 패스에 해당하는 파일의 i노드를 읽어서 스탯을 채워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스택커블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ext4에다가 수행을 해서 ext4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뭐 lstat 뭐 아니면 stat 같은 시스템 콜을 불러서 이 SD 버퍼를 채워준 다음에 뭐 리턴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리퀘스트 타입마다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달되는 리드 라이트 데이터들을 압축을 해서 밑에 리드 라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펑셔널리티를 유저 스페이스에서 구현을 해서 뭐 여러분만의 파일 시스템 유저 스페이스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리퀘스트 타입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그 리퀘스트 타입에 어떤 식으로 이제 펑션의 인터페이스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약들이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을 리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는 이 리퓨즈 GitHub.io에 가보시면 도큐멘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퓨즈 오퍼레이션 스트럭트 리퍼런스를 보면은 각 오퍼레이션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뭐 아까 확인한 init이나 get apt를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각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뭐 데이터를 리턴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어떤 파라미터들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옵션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큐먼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도록 퓨즈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다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딥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성능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퓨즈의 오버헤드를 각 IO의 패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로드가 이제 시퀀셜 라이트와 시퀀셜 리드가 있고 32개의 스레드가 32개의 파일, 즉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시퀀셜 IO를 하는 이제 상황을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IO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EXT4와 그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스택 FS를 가지고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실험을 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스택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퓨즈 버전에서는 퓨즈 데모 이제 싱글 스레드에다가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여서 이제 퓨즈 베이스에서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스택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레드 퓨즈 데모과 그다음에 라이트백 캐시 등을 사용을 하고 스플래싱 아이오도 사용을 하는 옵션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시퀀셜 아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 옵티마이제이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페이지 캐시에서 다 머지가 되고 메모리에서 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EXT4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EXT4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요. 굉장히 차이가 적은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밑에 부분의 주황색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표시를 한 건데 이 하드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이 여기서는 이제 하드디스크 자체 병목에 걸려서 그런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시퀀셜 IO에 대해서는 뭐 네이티브 인커널 파일 시스템하고 동일한 성능을 낸다고 저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랜덤 I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되는데 랜덤 IO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지 캐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머징이 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고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퓨즈 데몬으로 카피가 돼서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택 옵트의 이 작은 IO 사이즈들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랜덤 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디스크 타입이든 시퀀셜 IO에 비해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데이터 카피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어, 퓨즈 데몬으로 보내지는 리퀘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EXT4 같은 경우는 DPC도 있고 그냥 바로 디바이스에 굉장히 빨리 끝날 리퀘스트를 보내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퓨즈의 동작 방식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포함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크리에이트나 딜리트도 마찬가지고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신 리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스몰 파일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이랑 클로즈가 많아져서 오픈이랑 클로즈에 의한 오버헤드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오버헤드들 때문에 퓨즈를 뭐잘 사용을 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퓨즈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러한 성능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ATC 19년도에 이제 나왔던 논문 중 하나가 EXT 퓨즈라는 논문이 있고요. 이 EXT 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기본적으로 퓨즈 데몬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오퍼레이션들이 전부 퓨즈 데몬으로 카피가 돼서 퓨즈 데몬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를 수반한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널 4점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커널 빌드를 하는 환경에서 이거를 퓨즈로 올라온 스택 FS에 빌드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리퀘스트가 유저 스페이스로 넘어오는지를 개수를 세본 겁니다. 그래서 레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VFX도 사용하지 않고 스플래시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옵션이고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는 이 두 옵션 전부 사용한 이제 스택 F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룩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를 가지고 이제 파일의 패스에 그 뭐 디렉토리나 파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리퀘스트가 되겠는데 VFS 캐시를 옵티마이즈드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접근한 패스에 대해서는 전부 캐싱이 돼서 룩업 리퀘스트 개수가 옵티마이즈에서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시들을 사용을 하면 보통 이런 거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뭐 get attr, 뭐 open release, read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캐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들이 퓨저 대문도 안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드를 할 경우에는 어떤 파일에 접근해서 리드를 하면은 그 메타데이터의 액세스 타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액세스 타임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이노드가 뭐 퓨저 앞단에서 그 아이노드 캐시에 패싱이 돼도 업데이트된 밸류 때문에 다 인밸리데이션이 돼서 결국 다음에 또 접근을 할 때에는 다시 퓨저 대문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로 삼고 있고 그두 번째는 적기는 하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이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get xattr을 구현을 하는 경우 각 파일의 extend attribute를 이제 유저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extend attribute 같은 경우는 vs 캐시에서 캐싱을 해주는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를 할 때마다 뭐 extend attribute가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하려고 다시 퓨즈 리퀘스트를 날리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오퍼레이션들 때문에 단순한 네이티브 EXE4에서 돌리는 것 대비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커널 안에서 굳이 퓨즈 대문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오퍼레이션들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BPF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eBPF는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의 이제 준말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리눅스가 3점대부터 이 기능이 이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eBPF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저 레벨에서 정의한 이 바이트 코드가 그 이 BPF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스페이스 안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버추얼 머신 환경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에서 정의한 코드가 유저 스페이스가 아니라 커널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때 이 코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이 eBPF를 위한 베리파이어나 아니면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코드의 바이너리를 다시 생성을 하게 되고 커널 스페이스에서 이 바이너리가 어떤 펑션의 트레이스 포인트를 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BPF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커널 사이에서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키밸류 맵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하게 해주고요. 이 맵에 정의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앱에서 집어넣은 어떤 키밸류 페어를 이 커널의 바이트 코드가 바이너리 코드가 접근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쉐어드 맵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ext 퓨즈는 커널 스페이스에 얇은 흰 익스텐션을 등록을 해서 굳이 퓨저 대문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될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는 커널에서 수행을 해서 리플라이를 해주고 유저와 커널 사이에서 필요한 뭐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BPF 맵을 사용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줘서 커널에서 수행하는 바이너리 코드들이 파일 시스템 정보들로 컨시스턴트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다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VFS를 통해서 이제 퓨즈 드라이브에 내려오게 되면 이 마운트가 될 때 그 커널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 패스가 되는 바이너리들을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이 등록을 하면서 뭐 리퀘스트를 수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값들은 이 BPF 맵에 캐싱이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커널 안에서 수행이 되지 못하고 퓨즈 데모로 올라와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면 슬로우 패스가 돼서 이렇게 퓨즈 데모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환경은 뭐냐면 스택 FS 같은 경우는 그대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다시 올라가서 부르는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그냥 퓨저 데모까지 가지 않고 전부 그 밑에 있는 ext4의 함수들을 API들을 다시 호출을 해서 리드 라이트들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나 카피 오버헤드들이 전부 없도록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을 보시면 이제 이 핸들 룩업 같은 경우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하는 이제 룩업의 구현체고요. 룩업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eBPF에서 수행을 할 룩업의 확장이 된 형태인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키와 밸류를 통해서 이 페렌트 아이노드 넘버와 네임들을 쉐어드 맵에 룩업 방을 집어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룩업을 도착을 했을 때 동일한 페렌트 아이노드 넘버로 접근을 할 경우는 굳이 유저 스페이스로 올라오지 않고 커널 내부의 eBPF에서 처리를 하고 리턴을 함으로써 일종의 디캐시처럼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퓨즈 데몬으로의 컨텍스트 스위치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 퓨즈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동일하게 커널 컴파일을 해보면 get ATTR, 뭐 get XATTR 이런 것들을 전부 쉐어드 맵에 넣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퓨즈 데몬으로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리드라이트 같은 데이터 패스도 사실은 커널이 퓨즈 데몬으로 이제 카피를 해서 넘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리드라이트에 대해서도 전부 커널 안에서 ED 팩터가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EX 퓨즈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스택 FS를 사용할 때보다 뭐 3, 40%의 수용 시간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X퓨즈입니다. X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실제 이제 중국의 회사 중 하나인 알리바바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의 그러니까 퓨즈의 확장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이 굉장히 그 디벨롭먼트 디펜션시가 높고 그다음에 빠르게 개발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벨로시티 또한 인커널 파일 시스템보다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OS에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사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예시 중 하나가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이제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에 있는 블록 디바이스들을 잘 묶어서 VM을 띄우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디바이스 풀에서 일부를 떼서 마치 블록 디바이스가 각자의 VM에 하나씩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기능을 이제 퓨즈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일반 퓨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게 되고, 이 논문에서 이제 주로 크게 다루는 것 중 하나는 이제 RAS 피처라고 하는데, 프로덕션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reliability, 그다음에 availability, 그다음 서비스빌리티, 실제 프로덕션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할 때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퓨즈가 잘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퓨즈 파일 시스템들에 대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AS 피처들을 고려를 해서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에 이제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 빠른 디바이스들이 이제 제한이 되었고 디바이스들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바이스의 성능 증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프레임워크에서도 어, 충분히 성능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첫 번째로 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엑스퓨즈가 고려를 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퓨즈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플라이가 올 때까지 이제 슬립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커널에서 이벤트 웨이트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것 자체가 성능이 뭐수 마이크로 세컨드의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로우 레벨 SS는 그 그 디바이스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몇 마이크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웨이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디바이스 접근 오버헤드에 비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슬립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플라이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면서 비지 웨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비지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순간에는 뭐 디바이스에 조금 리퀘스트가 밀려서 조금 더 마이크로 세컨드가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저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그 레이턴시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비지 웨이트 하고 있어버리게 되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많이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댑티브 웨이팅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다이내믹하게 현재 비지 웨이트를 할지 아니면은 기존처럼 이벤트 폴백을 해서 이벤트 웨이트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될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비지 웨이트를 할지를 피리어드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BGA 피리어드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이벤트 웨이 오버헤드를 5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을 때 이 둘을 합해서 스레시홀드를 정하게 되고 이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그 전에 관찰됐던 레이턴시가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앞으로 들어올 오퍼레이션들도 빠르게 수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를 하고 비지 웨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폴백을 해서 이벤트 웨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적용한 것 중 하나가 최대한 패러렐리즘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본 퓨즈에서는 이제 표 5개를 하나의 페어라고 했을 때 그 페어를 딱 하나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퓨즈 자체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그 하나의 큐 페어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큐에서 이제 바틀렉이 돼서 이제 성능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문제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엑스 퓨즈에서는 큐 페어를 여러 개로 늘려서 큐가 동시에 들어가고 퓨즈 대문들이 여러 큐에서 현재 수행 가능한 리퀘스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VFS에서 내려오는 리퀘스트가 어느 큐로 들어갈 거냐라는 이제 폴리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딱 하나 정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폴리시를 가지고 뭐 라운드 로빈이나 해시 아니면 뭐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가지고 모듈 연산을 통해서 뭐 스케줄링을 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뭐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냐 또는 또 CPU를 어떻게 비주얼 하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변화하는 걸 보고 그 환경에 맞춰서 폴리시를 정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엑스퓨즈에서 이제 RAS 피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이 이제 어떤 새로운 펑셔널리티를 구현해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 또 버전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 표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시켜서 바이너리를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마운트 시키는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발자한테 매뉴얼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매뉴얼하게 수행하면서 이제 지연되는 시간 또한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되면서도 사실 개발자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온라인 업그레이드라는 기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퓨즈에 추가를 했고 이 모니터 서비스가 이전 버전과 그리고 업데이트할 버전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 최대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도를 보시면 왼쪽과 같을 텐데요. 예를 들어 CLI를 통해서 뭐 개발자가 새로 설치할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이제 엑스퓨즈를 통해 구현한 파일 시스템의 다음 버전을 띄우면서 이 파일 시스템을 교체를 해라라고 모니터 서비스에 요청을 하면은 이 파일 시스템이 뜨면서 모니터 서비스에 이전에 돌고 있던 그 파일 시스템의 데몬의 스테이트를 저장을 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한 다음에 이 모니터 서비스가 이 기존에 돌고 있던 파일 시스템에서 그 리퀘스트 인플라이트 리퀘스트나 아니면 처리하고 있던 리퀘스트들을 다 수행해서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이 파일 시스템을 멈추고 다음에 이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
새로운 파일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복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의 파일 시스템이 최대한 빠르게 돌 수 있도록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IO를 하는 워크로드를 쭉 돌렸을 때 업그레이드를 이쯤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면 이 상황만큼은 패키지가 프리페레이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여기서 그 기존에 돌고 있던 파일 시스템을 정지를 한 다음에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복구를 함으로써 뭐 많으면 2초, 3초 안에 거의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퓨즈는 다른 논문들과는 다르게 성능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를 했지만 이제 실제 환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RAS 피처들도 고려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소개할 논문은 R퓨즈입니다. R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페스트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고 R퓨즈에서도 처음에 이제 퓨즈의 퍼포먼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점점 이제 디바이스가 빨라지는 환경에서 저희가 PCI Gen 4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여전히 퓨즈의 그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봤는데 퓨즈 데몬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해서 실제로는 퓨즈 데몬에서 아무 그 소유한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 하얀색 부분이 사실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때에도 거의 274 마이크로 세컨드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레이턴시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에는 뭐 리퀘스트를 카피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에는 커널 스페이스에서 유저 스페이스로 올라가면서 뭐 레지스터를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스택대로 복구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얀색 부분에서는 거의 18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랜덤 리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을 기대를 했으나 그 성능이 이제 디바이스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이제 높은 스레드의 이제 패럴리즘을 가지고도 거의 3배만큼 차이 날 정도로 스루풋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굉장히 그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또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지만 저희가 찍은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퓨즈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될 수 없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퓨즈의 큐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카피를 해서 카피 베이스로 동작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대로 그 방식에 그대로 의존한다는 점에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R퓨즈에서는 이 큐 구조 자체를 바꿔서 이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사이에서는 이제 쉐어드 맵 형태로 이제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스페이스 사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스태틱한 영역이 잡혀 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링 버퍼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링 버퍼를 사용하는 링 채널을 그 서버에 있는 코어 하나당에 배치를 해 줌으로써 최대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바꿨고요. 링 채널 내부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기존 퓨즈와 비슷하게 백그라운드 큐는 이제 따로 있게 되고 이 백그라운드 큐에서 쉐어드 맵 안에 있는 펜딩 큐가 따로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 큐나 솔깃 큐는 생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세싱 큐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리퀘스트에 들어가야 될 헤더나 아니면 아규먼트들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퓨즈에서는 다 카피가 돼서 유저 버퍼에 올라갔는데 이 쉐어드 맵 상태에서는 고정된 어레이가 있어서 여기서 미리 정의한 커먼 헤더와 그다음에 오파큐 헤더가 이제 각각의 리퀘스트마다 어떤 형태의 스트럭처를 쓸지를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변환을 해서 이제 유저의 쉐어드 맵에 넣어주는 이제 형태가 되는 어레이가 되겠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어규먼트들에 대해서도 쉐어드 맵에서 이렇게 어규먼트를 관리를 함으로써 커널과 유저 사이에서 카피를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로 카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작하는 걸 보시면 저희가 리네임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리네임은 이제 소스 파일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파일이 있는데 소스 파일에 있는 거를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그 위치로 이제 이름을 재정의해서 옮기는 동작이 되겠고요. 리네임을 할 때 이제 VFS의 레이어를 거쳐서 링 채널로 오퍼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커먼 헤더와
오파크 헤더 같은 경우는 이때는 리네임이기 때문에 리네임 헤더로 바뀌어서 그대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야 돼서 들어가게 되고 이 각각 어레이에 대한 얼로케이션 스테이터스는 BTM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펜딩 큐에서 이제 워커 스레드로 퓨즈 데몬으로 이제 요청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쉐어드 맵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같은 경우는 엑스퓨즈와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폴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비즈웨이트를 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이벤트웨이트로 폴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네임과 같은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플리케이션이 폴백이 되기 전에 수행이 완료가 될 거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리플라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퓨즈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커널 드라이버와 이제 리퓨즈의 가장 밑단인 커널과 통신을 하는 부분을 이제 전부 바꾸기는 했지만 유저가 사용을 해야 될 로레벨 그 파일 시스템 API와 하이레벨 퓨즈 API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스플라이스 IO 동안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함으로써 어, 현재 이제 구현된 모든 퓨즈 파일 시스템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유저들은 본인들의 퓨즈 베이스 파일 시스템들을 고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성능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기존에 274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리던 거를 저희가 반 정도 넘게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I/O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각각의 워크로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능 이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기존 퓨즈와 R퓨즈 EXT4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시퀀셜 I/O 같은 경우는 기본 퓨즈도 스래프시 생각보다 이제 높은 스레드 카운트에서는 잘 나오는 것이 페이지 PC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랜덤 I/O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캐시 이득을 잘 보기가 힘든 뭐 구도가 되겠는데 특히나 랜덤 리드에서 기존의 퓨즈가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던 거를 알프에즈에서는 이제 펄코어 링 채널을 사용을 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어, 네이티브 EXT4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이 되겠는데 저기 FX 마크라는 벤치마크를 활용을 해서 여러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코어 개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점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create, with dir, delete, 그다음에 이제 open, close 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겠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퓨즈나 ext 퓨즈보다는 r퓨즈가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픈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에 사용하는 퓨즈 같은 경우는 VFS 캐시를 사용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어, 오픈이나 이런 패스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패스 트래버스를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의 경우 대부분 D캐시에서 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해당 오퍼레이션은 뭐 여기 EXT4는 없지만 EXT4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퓨즈 관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